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드립니다. 하루 한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답해드리죠.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나 팟빵 앱, BS 앱 무료 댓글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피공진님께서 우리나라 출산율 답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답 없습니다. 예.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하죠. 지금 세대를 한국전쟁 직후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희망이 있어야 자식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득권들이 반성해야 되는 대목인데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죠. 그리고 극심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직업의 귀천, 학력의 귀천이 있는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만이, 출세한 사람만이 대접받는 사회, 자식 낳을 이유 없죠. 지금 정부가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돈 몇 푼 받으려고 아이 낳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 보면 출산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육시설을 증가시킨다. 출산 장려비를 지원한다. 출산 휴가를 증가시킨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도입한다. 출산 후 재취업을 보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출산율 높이는데 다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정답은 출산 때 지원이 아니라 육아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한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해답 아닙니까? 김한 씨? 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끝났고요. 자, 뉴스 정면 소부가 준비한 야심찬 새로운 코너입니다. 위클리 스포츠. 오늘 첫 시간인데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김한 JTBC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박용식 MBC 스포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YTN은 스포츠캐스터가 없나 보죠? MBC 스포츠캐스터를 이렇게 모셔왔는데. 자,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해설위원 역시 축구. 네. 주종목이죠. 네, 메인 종목이죠. 네. 김한 씨한테 축구는 뭘까요? 그냥 공놀이입니다. 아, 단순 공놀이. 네, 별건 아닙니다. 단순 공놀이에 에스코바르 같은 사람 총에 맞고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쪽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예. 저의 개인적인 삶으로는 공놀이 플러스 돈벌이? 네, 두 개로 보겠습니다. 우리 박용식 캐스터는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나요? 네, 메이저리그도 5년 넘게 쭉 중계하고 예. 있고요. 네네. 그럼 박용식 씨한테 야구는 공놀이입니까? 공놀이였다가 결혼 후 생계 수단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을 지난해 11월에 했으니까요. 이제 한 7개월 차 됐습니다. 7개월 차. 그러면은 아이는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 계획을 잡을 생각이에요? 출산 장려 뒷받침이 된다면 저희가 1년 후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결이 되는데 네.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계획 안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데요. 예. 와이프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서 1년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단절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게 되면 네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예. 그래, 어서 빨리 이런 다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야구, 축구 가지고 서로 팬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축구 팬들은 야구 그게 무슨 스포츠냐. 걸어 다니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야구 팬들은 축구는 국대 경기 아니면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세계적 수준하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 서로 갖고 있는 매력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상대방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매력. 제가 야구의 매력을 말하면 되는 걸까요? 축구의 매력을 말해주세요. 축구의 매력이요? 예. 글쎄요. 저도 K리그를 안 본 지 좀 꽤 됐지만 월드컵을 통해서 어제 사실 그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승부차기의 묘미. 어제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와 덴마크가
느끼게 해줬는데 정말 네, 이 승부의 단면을 그 골키퍼와 키커 1대1 승부에서 여지없이 그 축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에도 그 승부치기라고. 그렇죠. 올림픽 때 도입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반발이 심하던데, 그거는? 너무 순식간에 그 기회, 주자를 2명 두고 하는 그 관련된 부분들이 야구의 매력과는 좀 동떨어졌었죠. 네네. 자, 그럼 김한 위원이 볼 때, 야구. 야구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요, 경기 자체. 보는 데 있어서. 축구는 잠깐 골 놓치면 돈 아깝거든요. 티켓 사서 들어갔을 때. 예. 그리고 먹을 여유도 있고요. 뭐 응원할 여유 이런 여유들이 있는 게 뭐 한국 분들에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즐길 시간이 많다. 네. 지금 야구 직접 중계하시니까 예. 어느 팀을 응원한다 말을 못 하겠고. 예. 있긴 있죠. 어릴 때 그렇죠. 지금은 어린이 야구단 없습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 속으로 있잖아요. 있죠. 그거 말하지 마시고. 자, 야구도 좀 보세요, 김만혜 선수. 저는 출신 지역 때문에 어렸을 때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죠. 예. 경기장도 갔었고, 근데 이제 직업이 축구 쪽으로 온 뒤로는 사실 야구는 좀 거리가 멀어져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포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월드컵 16강, 8강 대진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러시아 스페인 경기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개최국이다 보니까 어제 경기 압도적으로 러시아 응원이었잖아요. 네, 뭐 경기장이 거의 다 러시아 팬들로 찼고 뭐 스페인이 이제 피파 랭킹 10이긴 하지만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뭐 한 4위 안에 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우승 후보.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에이스 선수들을 거의 모아놓은 한 팀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고 또 러시아는 피파 랭킹이 70위까지 떨어진 팀이고 월드컵 직전에 이 팀이 이제 개최국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논란까지 생겼는데 조별리그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의문점들은 떨쳐내면서 16강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스페인이 좀 유리했지만 그 4년 전에 저희에게 기쁨을 줬던 아킴페프 골키퍼가 기름손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승부차기에서는 아주 영웅이 되면서 이미지를 확실하게 변화시키면서 스페인을 탈락시켰어요. 그럼 어제 그렇게 스페인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나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수년간 스페인 축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티키타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티키타카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결국 결정을 못 짓고 이렇게 러시아처럼 끈끈한 팀에게는 한 번씩 잡히는 이런 어떤 단조로움이 사실 보시는 분도 스페인 축구가 화려하고 멋은 있지만 좀 재미는 떨어지거든요. 다이나믹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전에는 강팀과 약팀이 대결하면 결국은 점유율 높은 팀이 이기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월드컵 보면 점유율 이꼬르 승리가 아니다. 네, 절대 아니죠. 결정적 한 방.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죠, 독일전.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웅크렸다가 잘 잘 한 방에 올라와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그런 팀들이 더 뭐랄까 준비도 많이 했고 데이터가 이제 강팀들의 데이터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좀 파악하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독일을 이긴 것을 이변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변성은 축구가 더 강할까요? 야구가 더 강할까요? 또 야구는 뭐 선발 투수 노릅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변 그 말씀하신 대로 전력의 가동 그 부분 구간이 더 잦은 구간을 볼 수 있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 뭐 이닝별 중간 개투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할 부분들이 야구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홈런 한 방에 그렇죠. 결정되죠. 넉 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뭐 축구보다 뭐 적지 않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뭐 우리는 비록 16강 탈락했습니다만 또 관심 가질 만한 국가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시아 팀으로 유일하게 남았죠.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일본이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시아 축구가 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성적을 일본이 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소리는 아닌 게 이 AFC라는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떨어져 버리면 이쪽에서 뭔가 피파에 가서 주장할 게 없어요. 우리는 축구를 못하는 쪽이니까.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잘하는 게 아시아 전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국민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때 일본이 공 돌렸잖아요. 나가려고. 예. 이런 약간 밉상 예.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 또 상대가 마침 벨기에입니다. 예. 대진표가 좋아요. 네, 벨기에를 이기더라도 일본이 그다음 브라질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질 때 일본이 좀 시원하게 지면서 떨어지는 그림을 오늘 새벽에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 일본이 마지막에 페어플레이의 정신에 어긋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야구에서도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그런 게 보여줬어요. 아, 그렇죠. 롯데와 넥센의 경기에서 네네네. 넥센 선수가 완벽한 병살타는 아니고 1루에서는 살 수 있는 건데 열심히 뛰지 않아서 스스로 병살타가 돼버리는 산책주루라고 하죠. 산책주루. 네. 왜냐하면 비 올 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네네. 경기가 중단돼야 되니까. 그 팬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 5회를 넘겨야 경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그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뭐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화와 기아, 김한 해설이 좋아하는 그 타이거즈와 연관된 스토리인데, 당시에는 하나는 기아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한화 선수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지지부진 플레이를 끌면서 그때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2018년에 또 나와서 좀 안타까움을 어느 정도는 팬들에게 또 선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KBO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렇죠. 선수들이 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선수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수가 신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신인 선수가 혼자서 결정하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 아니면 고참이 지시를 했냐? 아니면 코칭 스태프가 지시를 했냐? 혼자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확실합니다. 예. 네, 루키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2018년 신입들의 그 교육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페어플레이가 강조되는데요. 네. 대부분 빈볼도 그렇고요. 코치진까지는 아니어도 팀 내의 고참 선수들의 영향이 지대하죠. 네. 그래요. 어쨌든 이 신인 선수들만 골탕 먹는 것 같은. 네, 그런 화살 많이 생각들. 맞았죠. 예. 네네네. 이건 태업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만.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태업 논란 있었잖아요. 96년 아시안컵 아주 때. 옛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이 다 감독이 되고 이제 다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진짜로 있었다는 그 증언들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예. 아니 경기를 그 경기는 우리 6대2로 진각을 했는데 네. 봐도 이상하게 안 뛰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한두 명이 좀 감독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서로 좀 자기는 아닌데 그쪽은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알리다이만 생각이 좀 나는데 알리다이 그래요. 예. 4골 넣었던. 예, 4골 넣었던. 그런데 어쨌든 선수들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운동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관중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가 또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러시아는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지금 축구 경기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또 축구는 비나 눈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스포츠고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비 오면은 거의 특히 많이 오면 전혀 경기가 안 되는데 예. 그 주말에도 취소가 많이 됐고 또 내일 경기도 취소가 또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전국적으로 일단은 강수량이 지난주 이번 주말보다는 조금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5경기 중에 4경기가 모두 취소됐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팀에서 유리한가요? 취소가 됐을 때? 지금 전력적으로 사실 연패 늪에 빠진 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죠. 네, 재정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사실 지금 부진하고 있는 팀의 주된 원인은 부상자이기 때문에 예. 부상자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그런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팀 성적이 안 좋은 팀이 오히려 좀 쉬게 되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보면 연승 타는 팀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오히려 지금 연패 빠진 팀들은 사실 불펜진의 소모도 굉장히 컸었고요. 네, 매일매일 하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상자가 있는 팀의 부하가 많이 걸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희망됩니다. 예.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한화. 그렇죠. 예. 아니 과거에는 한화 유니폼 입고 오시는 분들 잘 못 봤거든요. 요즘은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수면 아래 숨어 계시다가 예. 네, 올해 작년에 사실 잠깐 나왔다가 그게 반짝했었죠. 예. 다시 하위권 쳐졌는데 올해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한화가 이렇게 잘한 이유가 뭘까? 한영덕 감독이 이제 팀을 맡은 첫 해인데 예. 사실 김웅영 감독, 김성은 감독 여러 명장들이 거쳐갔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화의 선수들과 또 어떤 그 스타일 자체가 많이 부합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이글스의 레전드 출신 한영덕 감독은 한화에서 투수 코치도 오래 했었고요. 두산에 잠시 다녀왔지만 한화 선수들 이 유망주 때부터 선수를 잘 파악해서 자신들을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자원이 많다.
않다. 지금은 그 신입들에게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에게 한영덕 감독이 덕장다운 그런 많은 기회를 주면서 원동력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스포츠 팬들 보면 약팀을 많이 응원하잖아요. 그 축구 같은 경우에도 강팀, 약팀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약팀이죠,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우리 약팀이고 K리그 같은 데도 보면 그 지방 도시를 연고로 하는 그런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시민구단이 지방에 또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떨어지고, 이제 강팀은 뭐 서울, 수원, 또 이제 전북까지 해서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강팀과 경기를 하면 다른 타팀 팬들도 약간 약팀을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팟빵 앱으로 샤방가이님, 일본이 이겨서 8강에 올라가야 독일전 승리에 취한 축구 팬들이 다시 축협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뼈 있는 한번 뛰셨는데요. 근데 연관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본과 저희는 네. 일본은 어떻게 지금 16강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여준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비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축구 대표팀 또 응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국민들이? 네, 뭐 4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좀 잘못되는 것 같고 좀 어렵건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축협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팬들 다 한 목소리니까. 네. 어떤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뭐 회장 쪽에서 이제 인사 선임,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사진들의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축구를 잘했다거나, 그냥 뭐 이름값이 높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이제 위쪽에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바뀌게 되고, 사실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뭐 아래 위 다 갈아엎고, 사실 그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천연잔디구장에서 훈련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월드컵은 다 천연잔디구장인데 23살 돼서야 이제 천연잔디구장을 밟는 선수들이 뭐 월드컵에서 잘하는 게 쉽진 않죠. 네. 그래요. 다시 야구 얘기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제 마음대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롯데는 월간 최다 홈런을 기록했는데도 순위를 못 올리고 있다. 작년 올해 롯데가 돈을 많이 썼고 지금 평균 팀 연봉도 롯데가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대호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돌아와서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은 분명 있는데 월간 최다 홈런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운드, 불펜진이 특히 많이 방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화의 기세가 무섭긴 했지만 한화와의 3연전에서도 2연패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마무리 투수 손승락 선수가 지성준 선수에게 역전 끝내기 3런 홈런, 석점짜리 홈런을 허용하면서 또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필승조라고 불리는 뭐 진명호, 오현택 선수도 부진하고 있고 거기다가 마무리 믿었던 또 많은 투자를 했던 손승락 선수까지 부진하면서 이 7위권에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뒷심 부족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아시안 게임 얘기해 봅시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8월 16일. 네. 예. 두 달 남았나요? 뭐 그쯤 되면 8월 16일 시작합니다. 네. 자, 아시안 게임은 뭐 축구도 메달이 걸려 있고 야구도 메달이 걸려 있고. 다른 스포츠보다 팬들이 더 야구와 축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게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이 문제가 되니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야구는 당연히 금메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일단은 뭐 일본에서도 뭐 일진이 안 오기 때문에. 아마추어 팀이 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뭐 대만 정도만 꺾는다면 금메달이 확실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명단 뽑을 때도. 네네. 병역을 미필한 선수 위주로 뽑아야 된다. 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대표되는 선수가 또 가장 많이 검색어 오른 선수가 오지환 선수와 박희민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미필자가 7명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두 선수가 검색어에 오르는 이유는 올해 이제 2018년이 시작되기 전에 상무와 경찰청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도 야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 두 선수가 지원을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해뒀던 상황. 그리고 나이가 꽉 찼거든요. 이 두 선수가. 그래서 이번에 상무와 경찰청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내년
내는 올해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예. 지원을 포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팬들이 의아한 상황이 됐었죠. 어쨌든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문제. 연재됩니다. 네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근데 와일드카드 제도가 있으니까. 네, 3명. 원래 23세 이하만 출전이 가능한데 23세 이상 3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김학범 감독은 손흥민은 확정이다. 예. 나머지 2장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권창훈 선수한테 쓸 생각이었는데 아킬레스 부상은 뭐 거의 1년짜리니까 이제 못 나오게 됐고 좀 애매한 게 조현우 선수가 군대를 가야 돼요. 이제 거의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뜨는 바람에 골키퍼에서도 와일드카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23세 이하 골키퍼진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김학범 감독에게도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현우 선수가 잘하고 가면 당연히 잘할 거지만 김학범 감독이 조금 본인의 좀 의지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지금 그 아시안게임 대표팀 보면은 공격 쪽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외에 또 한 명을 쓰고 싶긴 한데 네. 여론은 너무 이제 골키퍼 쪽으로 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고 또 팬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현우 선수가 아시안게임 우승해서 군대를 면제를 받게 되면 네.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제 유럽에서 뛰는 골키퍼를 보고 싶다. 이러고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골키퍼가 유럽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 골키퍼라는 게 이 언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남미에서 오는 골키퍼들이 유럽 가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언어 문제 때문에 감독이 좀 배제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현우 선수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일단 2개 산을 넘으면 제가 볼 때는 좋은 팀으로도 한번 가볼 만도 한데 일단 김학범 감독 손에 달려 있죠. 아까 제가 뭐 야구는 그 금메달이 좀 쉽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축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쉽다고는 저는 말 못하겠고 뭐 한 4강 전력이다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예. 손흥민 선수도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네, 이게 여기서 금메달을 못 따면 와 이게 완전 복잡해지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를 뭐 어디서 봐야 되는지 상무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급수는 모르겠지만 공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공익 가면 뭐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K3 이제 좀 더 아래 리그에서 예. 뛸 수밖에 없는데 토트넘에서 뛰는 선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는 좀 일단 아시안게임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뭐 반반이라고 보면 되나요? 4강 전력이면 네, 뭐 한 50% 우승 확률. 네, 우승 확률 보겠습니다. 그 축구는 그냥 야구는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되나요? 뭐 만일 말씀해 우승을 주신 대로 못한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데. 이번 월드컵에 뭐 2패했을 때보다도 몇 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뭐 그건 당연지사일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또 그러면 부담이 더 좀 심해져서 어깨가 또 잘 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명을 위해서 남은 선수들을 거의 지금 최상급 프로야구 올스타급으로 뽑아놨거든요. 대학 선수들 한 명도 뽑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과를 더욱더 좀 우승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부담감은 안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 어린 선수인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스페인 귀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일단 오늘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 언론사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뛰고 있는 지역지라서 사실 100% 신뢰하기 좀 힘들지만 제가 발렌시아를 가봤거든요. 예. 이강인 선수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팀 내에선 그 나이대에선 최고 맞습니다. 엄청나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 금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고 가라 이렇게 돼서 얼굴을 보러 갔는데 언론 담당관이 2시간 내내 뭐 이강인 선수 옆에 붙어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 그냥 사적인 얘기만 하라 이래서 조금 그런 경험들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축구 스타일이 사실 한국 축구보다는 좀 스페인 정말 스타일에 맞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탐은 나겠지만 이강인 선수 쪽에서는 귀화 생각이 전혀 없다. 네,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지금 16세, 17세쯤 됐나요? 네, 01년생이니까 17세. 네, 17세. 우리 나이로 18세쯤 됐는데. 네네. 그럼 4년 뒤 월드컵에는 볼 수 있겠네요. 국가대표 팀으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뭐 나이대는 아니지만 김학범 감독이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올림픽에? 아시안게임에? 아시안게임에 23세 아니까 한 5살 정도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조현우 선수 말했지만 이강인 선수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김학봉 감독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고요. 위클리 스포츠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JTBC 축구 해설위원 박용식 스포츠 전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지선아 사랑의 시즌2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시선아 사랑의 시즌2 오늘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랜만인데. 잘 지냈습니다. 휴가도 갔다 오고. 네. 팟빵에 예스에이브군요. 이정희님, 권순정님 웰컴백. 오, 예, 감사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 환영글은 없어요. 네. 팟빵 앱으로 이작가 옥님께서 EJ 구독자 20만 명이 넘었는데 와. 뉴스 정면 구독자는 왜 20만을 못 넘기는 겁니까? 슬픕니다 이랬는데 예,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하나는 2만 넘었고 하나는 20만이 이건 뭐 PD의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곧 잘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다 여건이 장악했는데 지방선거제만 해도 야당이 민심은 여론조사 숫자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좀 뿌듯하시겠습니다? 14대 2대 1로 나왔는데요. 네. 득표율하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 거의 다 전부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년 전에 조사하고 2년 전에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윤희용 센터장님, 네. 고수정 분석실장 말처럼 4년 전과 2년 전은 많이 틀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무용론 이럴 거 뭐하러 하냐. 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단 말이죠. 네. 가장 큰 변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표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르게 유권자들을 표집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조사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가장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여론조사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구 전화 사용자들만 주로 표집이 됐고 그것도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렇죠. 또 휴대폰만 사용하고 가구 전화 없는 유권자들은 또 완전히 배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 문제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론조사 기법들은 계속 진화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른바 안심번호라고 불리는 휴대폰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조사들에서는 원활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지금까지 여론조사들은 진보층을 표본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의 차이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고 단 한 번도 보수층의 응답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랑 다른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로 약간 활동성이 있는 진보 성향층들, 젊은 층들 외부 활동성이 큰 유권자들을 표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과거에 나타났던 오류들, 불일치들을 해소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보수층에서는 보수정당에서는 이제 샤이 보수층을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거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섞인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후 총선 또 4년 후 대선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선거에 참여한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당연한 거죠. 사전에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 의지를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
지지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실제 이거 선거 결과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 정당들의 지지층들이 투표 의지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다면 지금의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불일치, 과거와 같은 근본적인 불일치는 없을 텐데 만약에 어떤 지지층들이 투표 의지가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오류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본질적으로. 오류 가능성 남아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조금 더 조사를 많이 진행하는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미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맞추었지만 실제 득표율하고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하고 차이가 한 6.5%포인트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득표율은 기본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돼 있다는 거. 그리고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39.8%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쪽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득표율을 하고 거의 다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난 지선에서 광역 레벨에서는 60%의 무선 가상번호를 태웠습니다. 반면 태운다는 게 뭐예요? 혼합을 했다는 거죠. 그 전문 용어 쓰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반면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75%에서 80% 정도까지 혼합? 예, 혼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샤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전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 때까지 사회 보수 현상은 거의 계속 나타나라고 봅니다. 2년 후에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기 위해서는 많이 무선 가상번호를 많이 혼합하는 그 자체가 선은 예. 아니다.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투표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또 영국에 있었던 브렉시트가 있잖아요. 왜 여론조사 결과들과 달랐냐 결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표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 EU에 계속 남아있으면 난민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럼 내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유권자에 주는 시그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불안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대거 더 많이 나간 거예요.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럼으로써 이제 사전에 조사들은 전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차이가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투표의 의지를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업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권순정 실장은 방송에서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왜요? 사석에서는 내가 다 맞췄다고 기고만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요? 이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한국당 제가 앞서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선거제도 개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개헌에도 소극적이었고 선거제도 개편에는 더더욱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한꺼번에 싹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예, 일단은 국면 전환용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선 참패 이후에 그 선거제도 개헌을 둘러싸고 이해 득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광역 의원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하고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합친 거하고 그리고 광역 득표율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구제 하에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역 득표율보다 실제 의원 수가 27.7%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소선거제니까. 예. 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7.8%의 득표율을 받았는데 의석수로 보면은 16.6%, 즉 11.2%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지금의 선거구제 하에서는 자신이 받았던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수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번 선거의 참패를 경험하면서 현재의 선거 제도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거의 2년 후에 총선에서 거의 전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선 이전에는 이렇게 실감하지 못했고 지선 이후에는 숫자로 지금 실감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선거구제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해득실 이 부분들이 지선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당도 이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야당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의 당의 존폐 여부까지 거론될 수 있는 그 위기감 매우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의 단순 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 하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뭐 어렵고 더더군다나 매우 이제 소수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령 이제 일례로 지금 이번에 있었던 자치단체장들 득표수와 또 광역비례 말씀하신 그 득표율 이것을 이제 총선에 대입해서 계산을 환산을 해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249석에서 50석 정도를 얻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40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정당들을 합하면 한 10석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100석이 넘는데 40석으로 줄어든다. 물론 정치 상황에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눈앞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입장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영남도 더 이상 텃밭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니까. 자신들이 다수당할 때 좀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응이 지금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또 여당에 대해서 또 공세를 또 하는 측면이긴 한데요. 뭐 개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찬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개헌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예. 개헌하냐 마냐의 여부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언제 하느냐의 시기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의 내용의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시기보다도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에서 책임 총리제라든가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일정 수준은 계속 점유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만 뽑게 되면은 안 되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약간 내각제 성격이 있는 또는 이제 책임 총리제라든가 하게 되면 의회에서의 어떤 다순 선거구제에서의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적으로도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같이 연동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하면서 상당히 이제 배태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조금 예 그러면은 이거 리얼미터에서 그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거구제를 원하냐 이거 2월 달인가요? 한번 조사한 적 있죠? 네, 일단은 명분은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선 이전에는 이제 야당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다가 지선 이후에는 지금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들이 지역주의 완화라든지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주자라고 하는 사표 방지 이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또한 선거구제 개편을 기본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분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는 반대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민심이 과연 야당의 편을 들어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소선구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국회의장실 조사 의뢰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소선구제를 선호한다가 한 55%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42%가 나왔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 차이는 안 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수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소선구제를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제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하고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는 이 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57% 그리고 기존을 26% 한 2배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거구제 제도에 있어서는 그 소선구제가 이미 이제 진보층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제를 선호를 하다가 야당의 기본적인 어떤 바뀐 입장을 이미 알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진보층에서조차도 소선구제도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이라 그런 걸 봤을 때는 야당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쪽을 같이 몰아나가는 것이 야당 같은 경우는 실익이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 지역구 선거는 소송구제를 원하고 네. 비례대표는 연동형을 원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선거구제나 개헌 관련한 것은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또는 그 지지하는 정당과 관련된 리더가 주는 국민적인 시그널에 따라 가지고 민심들의 이제 변화 가능성들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한국당 등 보수 정당에서 또는 이제 군소 정당들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여론의 변화도 일정 부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또 기존의 진보층들은 이런 중대 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상당 부분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확 줄어들기는 쉽지를 않아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이제 개헌한 그 공약에 있었고 오랫동안 진보 진영이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좀 반전 전환용으로 공세용으로 한국당이 제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언제까지만 이거 방어하기는 또 쉽지 않은 주제일 수가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이 공세를 받게 되게 되면 개혁 입법 과제들을 좀 이 기회에 민심의 어쨌든 흐름 지원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고 싶은데 이 논쟁에 빠지게 되면 당대 당성이 되거든요. 지금 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지지를 받는 당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당의 규모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혁 입법 통과들이 수월할 예. 수 있는데 이게 당대당 선거구제 논의로 가게 되면 그런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으려고 봅니다. 민주당 관련 부분은 뒤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예, 요거 여론조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고순정 실장이 얘기했던 리얼미터. 네. 2018년 2월 26일부터 양일간 실시했고요. 응답 여론 18.5%, 무선 81%, 유선 19%, 무작위 생성전화번호 표집을 통한 임의걸기였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 박근혜 정권 때 생겨났잖아요. 네.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얘기해 주는 걸로.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잠깐만요. 그때도 말 많았었는데 이걸 네. 왜 도대체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일단 방금 저는 거는 안 분명히-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선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원래는 한번 이미 그 보도가 됐던 것은 인용을 할 예. 경우는 조사 의뢰자하고 그리고 조사를 누가 했는지 예. 그리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뭐 중앙선거 뭐 열심히 참고하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이제 방송 관련해서 지침에 있어서는 다 불러주는 다 하게 돼 것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 속에서 이걸 예. 다 불러주는 거의 한 40초 정도 지나가거든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 자,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당연히 네. 소송공제 폐지하고 이런 걸 주장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대로 가면 2020년은 가서 180석 이상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그렇습니다. 야당 주장을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점. 일단 민주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선거구제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더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야권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소선거구제를 계속 지키자고 하는 여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이 자체는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세 명 뽑을 때 이의권조차도 지금 군소정당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민심의 긍정적인 민심을 좀 모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명분이랄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선거구제 제도보다는 그 비례대표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전체적인 어떤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선거구 제도하고 같이 연동돼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바꿔지기가 사실 실제로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비례대표 잘 제도 될 같은 거라고. 경우에도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네. 지금 그대로 가면 그렇죠. 좋은데. 그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큰이파리 지옥 넘버2님 민주당이 지금 배부르다고 또 미적미적 한다면 영원히 선거구제 개편은 안 되고 양당 그렇습니다. 지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미리 다음 거를 기대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실패를 했는데 예. 국회 선진화법도 있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80석 이상.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소수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안 될 것이라고 참패할 것이라 생각해서 넣었는데 사실은 다시 이제 그렇죠. 다수당이 된 거잖아요. 한나라당이. 이런 측면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의 유불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지금 민심을 받고 있어서 이 논의를 이제 거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정당으로서는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당의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제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북 정책 등에 관해서는 협조를 하겠지만 그거 같은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와 관계해서 연결지어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개혁입법 통과를 위해서 이런 협치적 관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것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게 되면 노동자라든가 장애인 등 대표되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 대표된다는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카드로서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군소정당들은 어쨌든 당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것을 할 텐데 그것을 얼마나큼 이제 적절하게 반영해 주면서 개혁 입법 등을 통과시키냐는 건 실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저 개인적인 소견. 바람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부 여당하고 야권이 좀 전향적으로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구제 이 부분들은 중대 선거구제가 된다 할지라도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 체제를 무너뜨리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지역 주제로 완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분리해서 좀 사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 이제 국민 여론을 보자면 두 가지가 좀 모순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비례성을 높여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대폭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건 이건 또 이제 싫어합니다. 예. 네, 본인들이 이제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되면은 지금 이제 300석. 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7석이 비례인데 이걸 늘려야지 사실은 논의가 잘 풀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이 비례대표제라고 매우 좋은 제도를 실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이제 국민 민의를 사실 반영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낙점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꼽아내리는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제들이 운영돼 왔다는 점 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방안들을 사실 내놓아야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님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지금 동그라미까지 쳐놨는데 쑥 들어오셔서 제 질문을 막고 혼자 할 얘기 다 하고 좀 진행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인 부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뭐 당연히 쉽지 않죠. 선거구제 그동안 쭉 이어왔던 선거를 개편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좀 필요하다면은 지금까지 민심이 좀 왜곡된 경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우리가 많이 모범 국가라고 얘기하는 핀란드라든가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이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한 부분이고,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실제 정치학계의 연구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비례대표제를 확대했을 경우에 복지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양당 정당이 하게 되면은 이 시장주의 관점이 상당히 이제 흔들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그것은 이제
부유층 중심으로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보수 정당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특성들도 많이 이제 보인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그런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중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생겨나게 되면 가운데 중심을 잡게 되면 그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기의 어떤 표심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장단점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만약에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여야가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못 박아둔 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스페인이라는 다른 나라 같은 500명, 600명 되는 것도 많거든요. 다만 그쪽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국회의원들한테 우리나라처럼 나가는 돈이라든지 인력 지원들이 거의가 아니라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다.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거 낮춰줘도 좋으니까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들어간 예산은 그대로 하고 인원만 늘리는 것. 근데 이제 그 논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얘기는 사실 이제 10년 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수를 늘리고 동시에 지금 국회처럼 동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먼저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 부분을 먼저 해주고 국민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논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지 늘리면 우리도 줄이겠다 또는 동시에 늘리고 우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동 국회의 선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의원 정수 좀 늘리는 데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적극 동의한다 했었는데 팟빵의 큰이파리 지역 넘버2님 순정님 거대 정당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거대 정당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소수 정당에까지 민의를 가게 하는 것이 거의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대 선거구는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네. 중대 선거구제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유명하면 2등으로 당선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인지도 싸움이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그래서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예. 자, 7월 달에 지금 들어왔는데 아직도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 일보 직전인데. 6월 달은 그냥 지나갔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국회가 지금. 그러네요. 그런데 제정신도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떤 정당들은. 그러니까. 하루도 안 열렸나요? 6월 달에?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열렸습니다. 개점 휴업. 그 세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많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 재헌절 전에는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재헌절 17일 후에? 그러니까 17일까지도 못 열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보면 과연 17일 전에 국회를 열 수 있을까? 일단 국회의장이 서로가 합의가 돼야지 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네. 어쨌든 하루빨리 국회가 열렸으면 하고 두 분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괜찮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주 후면은 얘기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2주요? 대통령,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든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얘기할 거 없었습니까? 오늘 거 되게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도 얘기를 했고. 예. 자, 오늘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뵙는 거죠? 네. 다다음 주 아닌가요? 격주간. 다다음 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